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일본의 소름 끼치는 설령. 무사시국의 한 마을에 모사쿠와 미노키치라는 나무꾼이 살았다. 이 이야기가 일어난 무렵 모사쿠는 벌써 노인이었고 일손을 돕던 미노키치는 아직 18의 젊은이였다. 두 사람은 매일 함께 마을에서 20리쯤 떨어진 숲으로 갔다. 도중에는 넓은 강이 있어 배로 건너야만 했다. 나루토에 몇 번이나 다리를 세우려 했지만 그때마다 다리는 물에 떠내려가고 말았다. 물이 불어나면 도저히 보통 다리로는 견디지 못했던 것이다. 모사쿠와 미노키치는 몹시 추운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가는 길에 심한 눈보라를 만났다. 두 사람은 나루토가 있는 데까지 갔지만 사공은 배를 건너편 기슭에 대놓고 어딘가 가버리고 없었다. 도저히 강을 헤엄쳐서 건널 수 있을 만한 날이 아니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사공의 오두막을 빌려 추위를 견디기로 했다. 이렇게 추위를 막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였다. 하지만 오두막에는 화로는 물론이고 불을 지필 만한 자리도 없었다. 넓이가 고작 다다미 2장쯤 되는 방으로 문이 하나 있을 뿐 창문도 없었다. 모사쿠와 미노키치는 문을 꼭 닫고 우비를 뒤집어 쓴 채 누웠다. 처음에는 그렇게 춥지 않았다. 눈보라도 곧 그칠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다. 나이 많은 모사쿠는 곧 잠들었다. 하지만 젊은 미노키치는 무시무시한 바람소리, 끊임없이 물에 불어닥치는 눈보라 소리를 들으면서 늦도록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강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납게 날뛰었고 오두막은 마치 대에 떠있는 작은 배처럼 띠걱거리며 흔들렸다. 어마어마한 폭풍 때문에 밤 공기는 시시각각 식어갔다. 우비 속에서 떨던 미노키치는 그토록 심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잠들었다. 얼굴에 사락사락 불어닥친 눈 때문에 미노키치는 눈을 떴다. 모르는 사이에 오두막 문이 열어젖혀 있었다. 그리고 쌓인 눈에 반사된 빛으로 오두막 안에 서 있는 한 여자가 보였다. 온몸을 흰 옷으로 감싼 여자였다. 여자는 모사쿠 위에 몸을 굽히고 입김을 내뿜고 있었다. 그것은 하얗게 빛나는 연기 같았다. 바로 그때 여자가 갑자기 이쪽으로 몸을 돌리고는 이번에는 미노키치 위에 몸을 굽혔다. 미노키치는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점점 낮게 몸을 숙여오는 여자의 흰 얼굴에 당장이라도 얼굴이 닿을 것 같았다. 미노키치는 여자가 무척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소름 끼칠 정도로 무시무시했다. 여자는 잠시 미노키치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미소를 짓고는 속삭였다. 너도 똑같은 꼴로 만들어주려 했는데 왠지 측은해 보이는구나. 너는 너무나도 젊고 귀여우니 이번에는 살려주지. 하지만 오늘 밤 있었던 일은 아무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 내 어머니에게라도 말하는 날이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면 목숨은 없어. 알지? 내가 일러준 말을 잊지 마라. 여자는 빙글 등을 돌리고는 문 밖으로 나갔다. 그러자 미노키치는 겨우 자유롭게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벌떡 일어나서 밖을 내다보았지만 여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눈은 세차게 날뛰며 오두막 안까지 불어 닥쳤다. 그는 문을 닫고 나무두막 몇 개를 박아 문이 열리지 않도록 단단히 괴었다. 아까는 바람 때문에 문이 열린 걸까? 그건 꿈이었을까? 눈에서 반사된 빛을 희귀인 여자로 잘못 본 것일까? 하지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그는 모사쿠에게 말을 걸었지만 대답이 없었다. 걱정된 미노키치는 어둠 속을 더듬어 모사쿠의 얼굴을 만져보았다. 얼음처럼 차가웠다. 모사쿠는 딱딱하게 굳어져 죽어 있었다. 동틀려 기대자 눈보라도 그쳤다. 해가 뜨고 시간이 조금 더 흘러 사공이 오두막에 돌아왔을 때 미노키치는 얼어 죽은 모사쿠 곁에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다. 서둘러 간호하자 젊은이는 곧 정신을 차렸다. 그러나 무시무시한 하룻밤의 추위 때문에 그는 그 뒤로도 오랫동안 병들어 누워 있었다. 미노키치는 노인이 죽었다는 사실에 무척 겁에 질려 있었다. 그래도 하얀 여자의 환상을 보았다고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윽고 건강해지자 그는 다시 일터로 돌아갔다. 매일 아침 혼자 숲으로 가서 저녁 무렵에는 나무찜을 메고 돌아왔다. 그의 어머니가 장작 파는 일을 도왔다. 이듬해 겨울 어느 저녁 미노키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같은 길을 서둘러 가는 처녀를 만나 동행하게 되었다. 여자는 날씬하고 키가 컸으며 매우 아름다웠는데 미노키치의 인사에 마치 작은 새가 노래하듯 기분 좋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미노키치는 여자와 나란히 걸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여자의 이름은 유키라고 했다. 양친을 일찍 여의고 가난한 먼 친척이 사는 애도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하녀 일자리라도 찾아달라고 할 생각이라고 했다. 미노키치는 곧 이 낯선 처녀의 매력에 끌렸다. 보면 볼수록 미인이라고 생각했다. 벌써 짝이라도 있는지 묻자 여자는 웃으며 그런 분은 아직 없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자가 미노키치에게 벌써 아내가 있는지 약속한 사람은 있는지 물었다. 미노키치는 자신은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고 아직 나이도 젊으니 신부감에 대해서는 생각한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이렇게 서로 처지를 터놓고 나서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랜 시간을 걸었다. 하지만 옛말에도 있듯이 마음이 있으면 눈도 이만큼 말하는 법이다. 마을에 닿을 즈음에는 두 사람 다 서로에게 무척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미노키치는 유키에게 자기 집에서 좀 쉬어가지 않겠냐고 권했다. 조금 부끄럽다는 듯이 주저한 후 여자는 미노키치를 따라왔다. 어머니도 싱글벙글 웃으며 맞아주더니 유키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다. 유키의 행동거지가 매우 호감이 갔기 때문에 그녀가 무척 마음에 든 어머니는 애도에 가는 것을 조금 미루면 어떻겠냐고 설득했다. 그리고 당연한 결과이지만 유키는 끝내 애도에 가지 않게 되었다. 그 집 며느리가 된 것이다. 유키는 사실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신부감이었다. 5년쯤 지나 미노키치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지만 숨을 거둘 때에도 유키를 인자하게 다독이며 고맙다는 말을 남길 정도였다. 부부 사이에서는 10명의 아이가 태어났다. 남자아이건 여자아이건 하나같이 사랑스러웠고 피부는 희고 아름다웠다. 그 고장에 사는 시골 사람들은 유키가 매우 훌륭하고 날 때부터 자신들과는 어딘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시골 안악들은 대개 빨리 나이를 먹는다. 그러나 유키는 10아이의 어머니가 된 뒤에도 처음 마을에 온 날처럼 젊고 아름다웠다. 어느 날 밤 아이들이 잠든 뒤에 유키는 등불 아래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미노키치는 그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거기서 빛을 받으며 바느질하는 당신을 보니 18살 때 겪은 기이한 일이 생각나서 어쩔 수가 없군. 그때 지금의 당신을 꼭 닮은 하얗고 아름다운 사람을 보았단 말이야. 그러고 보니 정말로 닮았어. 유키는 바느질감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어떤 사람이었나요? 어디서 만나셨어요? 그래서 미노키치는 사공의 오두막에서 지샘무시무시한 하룻밤과 자기에게 몸을 굽혀 미소 지으며 속삭이던 하얀 여자, 그리고 모사쿠 노인이 아무 말도 못하고 죽어버린 일 등을 이야기했다. 그러고는 말했다. 꿈에서도 생시에서도 당신만큼 아름다운 사람을 본 것은 그때뿐이야. 그건 아무리 봐도 인간이 아니었어. 무서웠지. 정말로 오싹할 정도로 무서웠어. 하지만 정말로 하얀 여자였어. 사실 그때 꿈을 꾼 건지 아니면 선녀를 만난 건지 아직도 모르겠어. 유키는 갑자기 바느질감을 내던지고는 벌떡 일어나 앉아있는 미노키치에게 몸을 굽히더니 얼굴을 바싹 들이대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바로 저 유키였습니다. 한마디라도 하면 목숨은 없다고 말했을 텐데 저기서 자고 있는 아이들만 아니면 지금 당장이라도 당신 목숨을 거두었을 것을 이제 아이들이나 잘 보살펴 주시오. 만약 아이들을 괴롭히기라도 하면 용서치 않을 것이요. 그렇게 세된 소리로 외치는 동안 유키의 목소리는 울리는 바람소리처럼 약해져 갔고 그녀의 모습은 하얗게 반짝거리는 안개처럼 천장으로 날아오르나 싶더니 떨면서 굴뚝 밖으로 사라졌다. 그 뒤로 다시는 그녀를 볼 수 없었다. 두 번째 이야기. 진실. 몇 년 전 여름 내가 아직 고등학생이던 때 겪은 일입니다. 그날은 몹시 지는 듯이 더운 날이었습니다. 여름방학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별로 할 일도 없던 터라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고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터라 반쯤 깨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누워있자니 갑자기 몸이 움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는 귀신 같은 건 본 적이 없었지만 그 무렵 이상하게 가위에 눌리는 일이 찾았습니다. 낮이기도 했기에 그다지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나는 이상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덮고 있던 이불이 천천히 침대 아래로 끌려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이불 같은 건 처음 떨어질 때는 느려도 나중에는 무게중심이 옮겨져 스르륵 하고 한 번에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상하게도 이불이 일정한 속도로 천천히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아래에서 천천히 잡아 당기는 것처럼요. 나는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눈조차 뜰 수 없는데
몸은 여전히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불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침대 옆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눈을 감고 있다 해도 인기척은 느끼는 법입니다. 그리고 우하는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정말로 겁에 질려 눈을 꽉 감고 가만히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가위가 풀리면서 인기척도 사라졌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눈을 떠서 방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자 역시나 이불은 침대 밑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에어컨을 틀어놨었지만 내 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웠던 나는 옷을 갈아입고 근처에서 음식점을 하는 부모님의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방금 전 겪은 일을 말할까 생각했지만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밥만 먹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날 밤에도 일어났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아 침대에서 뒹굴거리는 사이 슬슬 졸려져 잠을 청하려는 무렵이었습니다. 쾅쾅, 쾅쾅. 엄청난 기세로 발 쪽의 벽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가 내 방벽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을 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조차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너무나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아침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공포 때문에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기억만은 방금 전에 일어났던 것처럼 확실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1층으로 내려가 부모님에게 혹시 밤중에 내 방벽 두드렸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 그것보다 뒷집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 이따가 그 집 들러야 하니까 준비 좀 해놔. 순간 온몸 소름이 끼쳐 부모님께 전날 낮에 겪었던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이상한 일도 일어나는 법이다. 라고 말한 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모습이 무척 부자연스러워서 뭔가 있는 거예요? 라고 몇 번이나 물었지만 결국 아무 이야기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친구와 부모님까지 함께 식사를 하던 도중 이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은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사를 왔던 곳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이 집에 4인 가족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아들 형제가 있어서 뒷집 할아버지와 자주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뒷집 할아버지에게는 손자가 없었기에 친손자처럼 무척 귀여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가족은 어떤 사정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할아버지도 아이들도 무척 괴로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이 집은 1년가량 빈 집이었는데 마침 우리가 입주할 무렵 뒷집 할아버지가 건강이 나빠져 입원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머니는 마지막에 그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 내 방에 찾아오셨던 게 아닐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공포는 지금도 잊을 수 없지만 조금 마음이 따뜻해진 기분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자원봉사.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무렵 있었던 일입니다. 나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지역 청년단의 자원봉사단체에 가입해 활동했었습니다. 주로 대학생을 리더로 삼아 초등학생들과 함께 휴일이나 방학에 캠핑을 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였습니다. 그해 여름방학에는 산속의 폐교로 캠핑을 가게 되었습니다.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폐교 근처에는 강이 있어서 나를 포함한 초등학생들은 모두 거기서 헤엄치며 놀았습니다. 그러나 강 상류다 보니 큰 바위나 돌이 드문드문 널려 있어 그리 센 흐름은 아니었지만 헤엄을 칠 만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넓은 곳이나 숨어서 놀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마침 다리 아래에 물이 깊고 충분히 헤엄칠 만한 곳이 있어서 우리는 신나게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친구 A와 함께 캠핑에 참가했었습니다. A는 당시 행동이 조금 굼떠서 아이들이 약간 따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강에 들어가는 순간 근처에서 그 A가 빠져서 허우적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A가 물어 빠졌다고 생각해 기슭에 있는 친구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수면 위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물에 빠진 A가 나의 다리를 꽉 잡다니 나까지 빠질 것 같이 끌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필사적으로 물 위로 올라가려 했지만 A의 손이 나를 놔주지 않는 데다 발의 긴 머리카락이 휘감겨 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가슴이 답답해져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괴로운 와중에도 희미하게 눈을 뜨고 아래를 보자 창백한 여자가 머리카락을 해초처럼 흔들면서 창백한 손으로 내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A가 아니잖아. 나는 엄청난 공포를 느끼며
온 힘을 다해 다리로 그 여자를 찼습니다. 그리고 겨우 기슭에 올라온 나는 걱정스러운 듯 바라보는 친구들 중 A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A야, 너 물에 빠졌던 거 아니었어? 라고 물었지만 되돌아온 대답은 너만 물에 빠졌었어. 라는 것뿐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그때 필사적으로 발로 그 여자를 차지 않았다면 나는 그대로 물속에 끌려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손님. 내가 고입시험을 앞둔 겨울이었다. 건강하던 할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배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검사 결과는 간암이었다. 더 이상 손조차 쓸 수 없는 말기였다. 3월 말이 되어 내가 무사히 수험을 마치고 졸업한 뒤 중학교의 마지막 봄방학을 보내고 있을 무렵이었다. 할아버지는 나날이 여의어 가셨고 가족들은 교대로 할아버지의 곁을 지켰다. 그 즈음에는 아버지는 일이 바쁘고 여동생도 몸이 안 좋았기에 여유가 있던 내가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까지 할아버지의 곁을 지키곤 했다. 시간은 이미 오후 9시를 넘어가고 있었고 그날은 이미 아버지에게 늦게 올 것 같다는 전화가 왔던 터였다.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던 나는 내 쪽으로 목을 기울이고 보고 있는 할아버지와 시선이 마주쳤다. 예. 응? 왜요, 할아버지? 이자요. 할아버지는 이미 혼자 힘으로는 뒤척이는 것마저 힘든 상태였다. 의자에 앉을 기력조차 없었기에 나는 그 말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의자를 가져오거라. 의자란요. 야스오 형이 와 있지 않느냐. 자세히 보니 할아버지의 시선은 내가 아니라 내 뒤쪽의 방문을 향해 있었다. 순간 온몸 소름이 돋고 말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할아버지가 말한 야스오 형은 우리 큰할아버지셨다. 하지만 일주일 전에 뇌출혈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던 것이다. 그러나 아픈 할아버지에게 충격이 들까봐 일부러 가족들은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의자를 예오너라. 투약하고 있는 진통제 때문에 환각을 보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섬뜩한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나는 텅 빈 곳에 의자를 내왔다. 그래. 라고 한마디 한 채 아무 말 없이 허공을 응시하는 할아버지. 내 옆에는 주인 없는 의자만이 놓여 있었다. 조용한 방 안에는 시계 바늘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예. 5분 정도 지났을 무렵 갑자기 할아버지는 입을 열었다. 야스오 형이 돌아가겠단다. 알았어요. 배웅해 드리고 올게요. 왜 그런 대답을 했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지만 이 방에서 나가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의자를 가지고 방에서 나왔다. 어둡고 조용한 텅 빈 복도는 내 발소리뿐이다. 나는 간호센터 앞을 지나 작은 빛이 비치는 어슴푸레한 홀에서 닫힌 엘리베이터 문을 향해 인사를 했다. 그러자 한층 더 속이 메스꺼워져 할아버지의 방에 빠른 걸음으로 되돌아왔다. 병실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모든 불을 켜고 음료수를 마시면서 긴장을 풀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어떻게든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TV를 켜기 위해 손을 뻗었다. 그런데 병실에서 나올 때는 눈을 감고 있던 할아버지가 어느새 내 쪽을 보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왜 그러세요? 얘야, 제대로 배웅해드리고 와야지. 이날 이후 상태가 나빠져 어머니가 곁을 지킬 무렵에는 매일같이 손님이 찾아왔다고 한다. 5번째 이야기, 할머니. 지난달 돌아가신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언제나 상냥하고 나를 귀여워해 주셔서 나는 할머니를 무척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그만 할머니에게 화를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오전부터 양로원에서 회의가 있어서 할머니는 나가시면서 연필이나 펜이 있으면 좀 빌려주겠니?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황급히 가방에서 펜을 꺼냈습니다. 우연히 손에 잡힌 것은 생일날 친구가 선물해준 귀여운 펜이었습니다. 그 친구와 친해진 뒤 처음으로 받은 선물이기도 했기에 나는 그 펜을 무척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바로 나가셔야 했기 때문에 일단 그 펜을 빌려드렸습니다. 저녁이 돼서 할머니가 양로원에서 돌아오시자 나는 펜을 돌려받으러 갔습니다. 할머니는 가방 안을 아무리 찾아도 펜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할머니께 친구한테 받은 소중한 건데라고 화를 내며 2층으로 올라가 내 방에 들어가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잠시 뒤 밖이 어두워질 무렵 화가 식은 나는 할머니한테 사과하기 위해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녁밥을 준비하고 계시던 어머니에게 할머니는 어디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내 펜을 찾으러 가셨어. 그렇게 할머니한테 화를 내면 어쩌니?
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는 초조해졌습니다. 할머니가 돌아오시면 꼭 사과하자고 생각하며 할머니가 돌아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꽤 늦은 시간이 되도록 할머니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찾으러 나갈까 싶어질 무렵 전화가 와서 어머니가 받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전화를 끊더니 새파란 얼굴로 예이야. 할머니가 사고를 당하셨대. 빨리 병원으로 가자. 라고 외치셨습니다. 나는 머리가 새하얗게 됐습니다. 아직 아버지와 오빠는 돌아오지 않았기에 나는 어머니와 여동생까지 셋이서 함께 병원으로 서둘러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병원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는 숨을 거두시고 말았습니다. 나는 울었습니다. 그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할머니는 밖에 나가시지 않으셨을 테고 돌아가시지도 않으셨을 텐데 후회로 머릿속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고 얼마 뒤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할머니의 꿈이었습니다. 꿈에 할머니가 나왔을 때 나는 이건 꿈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나는 갑자기 눈물이 울컥 치솟았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할머니 품에 안겨 엉엉 울면서 할머니에게 계속 사과했습니다. 할머니는 내 등을 상냥하게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나야말로 미안하구나. 팬은 이 할미가 찾았단다. 나는 이제 가지만 애인은 건강해야 한단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눈을 떴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자면서 울었던 것인지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나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거실에 계시던 어머니가 나를 부르셨습니다. 에이야, 이거. 나에게 달려온 어머니의 손에는 그 펜이 들려 있었습니다. 금방 전에 양로원에서 타나카 할머니가 가져다 주셨단다. 그렇게 말하시는 어머니를 보자 꿈에서 들었던 할머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어떻게 찾은 것인지 물어보자 회의가 있던 날에는 다들 들떠 있어서 책상 아래 흘린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타나카 할머니가 그날 아침 책상 아래에서 발견했던 것입니다. 죄책감 때문에 꿈꾸밀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아직도 할머니가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6번째 이야기, 택시. 일이 끝나고 한밤중 길을 걷고 있는데 뒤에서 한 대의 택시가 스쳐 지나갔다. 교차로를 지나 역으로 가는데 그 택시는 나를 기다렸다는 것처럼 멈춰 서 있었다. 새하얀 옷을 입은 운전기사가 타고 있다. 나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으며 그 택시의 앞을 지나가려 했다. 하지만 창문이 열렸다. 타시겠습니까? 어쩐지 무서워져서. 아니요, 걸어서 돌아가려고요. 라고 대답하고 그 자리를 떠나려 했다. 그런데도 그 택시는 계속 따라오며 나에게 물었다. 손님, 집 꽤 멀지 않으십니까? 나는 마치 가위에 눌린 것처럼 그곳에서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은 감각에 빠졌다. 결국 나는 거절하지 못하고 그 택시에 올라타고 말았다. 차에 올라타서 잠시 앉아 있는데 왠지 낯선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한 한기에 습격당했다. 마치 여름 옷을 입고 한겨울에 밖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나는 안 되겠다 싶어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여기서 내릴게요. 멈춰주세요. 그러나 그는 멈출 기색이 전혀 없다. 나는 초조해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택시는 갑작스레 멈췄다. 손님, 그런 건 출발하기 전에 말씀하셔야죠. 나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운전기사에게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요금은 X만 X1000엔입니다. 나는 멍해져서 생각했다. 여객견은 무슨 짓을 해도 1만엔은 결코 나오지 않을 거리다. 나는 문득 백미러를 보았다. 그 순간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운전기사는 흰 옷 그대로다. 그리고 나를 보며 슬쩍 웃는다. 요금 내실 수 있습니까? 다행히 그 정도 돈은 있었기에 나는 곧바로 돈을 내고 이렇게 말했다. 거스름돈은 됐습니다. 그러자 문이 열렸고 나는 도망치는 것처럼 차에서 내렸다. 나중에 뉴스를 보게 되었다. 그것은 몇 주 전 살해당한 차량 강도 사건으로 그 차는 택시였다고 한다. 나는 그 이후 2번 다시 택시를 타지 않는다. 소문에 따르면 그것은 2009년 칸사이구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한다. 살해당한 택시 운전기사가 한밤중에 범인을 찾아 배회하는 것이다. 만약 요금을 낼 수 있다면 무사히 돌아갈 수 있지만 내지 못한다면 산속에서 끔찍한 시체로 발견된다는 것이다.
7번째 이야기, 숲의 요정. 나는 어릴 적 네덜란드의 위트레흐트라는 곳에 살았었다. 부모님이 해외 지사에 일하시는 바람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원래대로라면 일본인 학교에 가야겠지만 나는 왠지 일본인 학교의 분위기에 쉽게 섞일 수 없어서 6년간 계속 네덜란드 초등학교를 다니며 네덜란드 친구들과 친하게 지냈다. 그리고 위트레흐트 교회에 살던 우리 집 근처에 같은 반에 다니는 로베르트라는 남자 아이와 제시카라는 여자 아이가 있었다. 이 두 사람과 나는 매일 함께 놀곤 했었다. 그런 어느 날 우리는 세 명이서 평소 놀던 공원에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다. 내가 술래였는데 단순하게 주변에 숨은 로베르트는 곧 찾을 수 있었지만 아무리 찾아도 제시카는 찾을 수 없었다. 둘이서 필사적으로 찾고 있는데 공원 안쪽의 숲에서 엉엉 울면서 제시카가 달려 나왔다. 그리고 놀란 우리가 사정을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숲속에 무서운 도깨비가 잔뜩 있었어. 냄비에다 사람의 손 같은 걸 삶고 있었어. 그럴 리 없다고 우리는 웃었지만 제시카는 너무나 필사적으로 진짜라고 말해서 우리는 믿어보기로 했다. 그래서 셋이서 몰래 보러 가보기로 했다. 제시카도 모두 함께라면 괜찮다며 조심스레 안내를 해주었다. 숲 안을 조심스럽게 걸어가자 조금 넓은 들판이 나왔다. 거기서 제시카가 쉿하고 손가락을 입에 댄 뒤 주저앉아 몸을 숨겼다. 그리고 그녀가 살그머니 가리킨 앞으로 보자 그것들이 보였다. 큰 남자 4~5명이 모닥불을 피우고 있었다. 모두 검은색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후드까지 쓴 채였다. 얼굴은 새하였다. 하지만 이상한 화장을 한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런 사람들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이상한 노래를 큰 소리로 합창하면서 불에 얹은 냄비를 젓고 있었다. 그리고 나무로 된 테이블 위에 저것은 사람. 몸 이곳저곳이 뿔뿔이 잘려나가 있다. 그리고 멀리 보이는 냄비에는 확실히 손목이 튀어나와 있었다. 제시카는 우리들과 그 사람들을 번갈아 보면서 저거 봐, 저거 라는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나는 눈앞에 보이는 광경을 믿을 수 없어 단지 망연자실하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로베르트는 무서움을 견디지 못한 것인지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그 순간 놈들은 일제히 우리가 있는 곳을 보았다. 심지어 한 명은 도끼를 들고 있었다. 바보야라고 제시카와 내가 동시에 소리를 지른 후 우리는 미친 듯이 달렸다. 뒤에서 그 녀석들이 으아 하고 소리를 지른 것이 들려왔지만 다행히 쫓아오지는 않았다. 우리들은 빛이 보이는 마을까지 달려 도망쳤다. 그리고 제시카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 봤던 건 틀림없이 숲의 나쁜 요정일 거야. 앞으로는 숲에 가지 말자. 그것은 당시 네덜란드 아이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믿음이었다. 나와 로베르트 역시 그 말에 수긍하고 두 번 다시 그 숲에는 다가가지 않았다. 어쩐지 그 일을 입 밖에 내면 그들이 찾아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그 사건 이후 얼마 전까지 나는 그 사람들은 분명 광신자나 이상한 종교를 믿는 사람이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분명 테이블 위의 사람도 실은 인형이었을 것이라 믿고 있던 것이다. 그런데 얼마 전 로베르트에게 연락이 왔다. 위트레흐트의 그 공원 숲속에서 사람의 뼈가 나왔다고. 그것도 뿔뿔이 토막난 채 숲속 한복판의 들판에서 나왔다는 것이었다. 우연일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로베르트도 그때 그 사람들과 연관짓지 않을 수가 없었다.